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호사카 유지 교수 초청 특별 강연 토크 콘서트인데 잘못 적었습니다. 예, 신친일파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 이 행사를 위해서 금요일 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행사를 주최한 대표자들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먼저 교수님을 무대 위에 모시기 전에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 이름 호사카 유지, 일본 이름은 호사카 유지 맞습니까? 예, 예. 1956년생, 한국 나이로 67세. 한 보시면은 67세까지 안 보이시죠? 예, 동안이십니다, 교수님. 그리고 얼굴도 귀염상이시죠? 예.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전 JTBC 사장인 손석희 사장님하고 동갑입니다. 그애가 봤을 때는 그래서 손석희 사장님이 좀 더 젊어 보이시는데,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동경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셨다고 하시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에 오셔가지고는 동경대라면은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서울대 수준이죠, 그죠? 그러면은 서울대학을 가셔야 되는데 고려대를 지나가셨어요. 공부를 못하신 건 아니실 것 같은데 교수님 왜 서울대를 못 가시고 고려대를 가셨는지 이따가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박사님이십니다. 예, 박수 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박사님입니다.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예. 예. 그리고 현재는 세종대학교에서 한일 교류사, 역사와 한국의 영토, 국가와 정체성, 정치 경제학의 이해 등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저서로는요, 호사카 유지의 일본 뒤집기,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 동화 정책 분석, 현대 일본의 정치와 사회,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는 없다. 그리고 이건 영어로 돼 있는데 제가 영어를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reaming of 70 million 독도 맞습니까, 교수님? 예. 1인 책도 썼답니다. 이게 영어로 된 책인데, 예. 일본의 역사를 움직이는 여성들, 조선의 선비와 일본의 사무라이, 일본의 우익 사상 기저 연구, 33명의 외침,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일 및 주변국의 인식과 정책 비교 연구,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 최종 보고서에 대한 비판, 우리 역사 독도, 한일 관계사로 본 독도 이야기, 대한민국 독도 교과서, 독도 1500년의 역사,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그리고 끝으로 신친일파, 총 이렇게 17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이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무튼 대단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읽어본 책은 딱 한 권 있습니다. 이번 북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신친일파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여러분들도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최근 책 신친일파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토크 콘서트를 할 때 신친일파의 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보시면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감정이 북박쳐가지고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좀 힘들 겁니다. 예. 그런 귀한 책을 써주셨는데 자 오늘 토크 콘서트에 앞서 약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교수님을 무대 위에 모셔가지고 현 대한민국 주변과의 관계, 외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짧게 말씀을 좀 해주신다 하시거든요. 그걸 들어보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십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선주에 제가 처음 왔습니다. 예, 이렇게 또 초청해 주신 그 표르톤네 공동체 그리고 손주근 농민회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크미 쪽으로는 몇 번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교육을 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김청 크미역은 꽤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손주는 처음 왔고 또 사드 기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오늘 굉장히 많이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저에 대해서 잘 그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2003년에 한국 사람으로 극적으로 완전히 옮겼기 때문에 현재 한국인이고 1988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는 35년 정도가 되어서 일본에 있었을 때의 그 횟수보다는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그렇게 되면 그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아이들이 그 남자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다 한국 군대도 잘 다녀왔습니다. 네. 왜냐면 그 저같이 키화를 한 사람의 아이들은 군대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네, 그러나 장남이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니까 군대 다녀오겠다고 해서 다녀왔는데 보면 좀 사람이 되어 있어서 훈련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도 형이 갔으니까 더 갔어요. 네, 돌아와 보니 역시 조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요새는 우리 애기 엄마가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비군이잖아요. 예비군이기 때문에 혹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야 된다. 네.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 그 애기 엄마는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진짜 이 땅에서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 것은 누구나 만능하여서 추구하는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먼저 드리는 이야기는 요새 국제 전세가 되죠. 그 시작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나토 회원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있는 완충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토에도 가입하는 것을 러시아가 싫어했고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나토 국가가 싫어하는 그러한 지대입니다. 그것은 한반도하고 대단히 비슷합니다. 한반도 전체를 보면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사실상 완충지대라고 할 수가 있죠. 양쪽에서 대륙 세력도 한반도를 필요로 하고 해안 세력도 한반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반도가 그 판은 대륙 세력이 가져갔고 그게 북한이고요. 말하자면 지정학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남한은 해안 세력 쪽에서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거는 지정학이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 한문 체계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이념의 대립이라기보다 이념의 대립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vs 자유주의,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되지만 그러나 지정학이라는 것은 역사가 그러한 이념적인 대립보다 훨씬 그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지정학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자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좋은 자리를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념이 없는 상태라고 해도 남는 것은 자리 싸움입니다.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편이었는데 왜 그래? 그런 식으로 되는 지금 국힘 쪽에서도 민주당 쪽에서도 정의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내부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상 인간의 본능에 풀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땅
것을 중심으로 말하면 지정학이 되는 것입니다. 치는 지리, 정은 정치, 지리 정치학. 그러니까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그 나라가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상당히 달라진다. 이게 지정학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위치가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 학자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정학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지정학의 대부분은 영국하고 미국이고요. 그게 해양 세력으로서의 지정학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현재 중국 포위망입니다. 중국을 포위하여서 자유주의화 시키고 마지막은 러시아다. 네. 이게 해양 세력의 지정학입니다. 그래서 중국 포위망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만드는 게 미국입니다. 특히 이것은 공화당보다 민주당의 셈 이념입니다. 한국의 민주당하고 미국의 민주당은 그러한 세계 전략에서는 전혀 다른 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바마 정권 때, 현재 바이든 정권 때 대중국 포위망 그리고 아시아판 나토 이러한 이야기가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 공화당 때보다 훨씬 강하게 나옵니다. 예, 그게 약간 역사가 좀 있고요. 네, 현재 미국의 전략은 일본, 필리핀, 그리고 인도, 호주, 뉴질랜드, 마지막 한국까지, 대만도 그렇고요. 아시아판 나토에 편입시켜서 중국 포위망을 만들어서 영국 같은 나토하고 실제로 연결을 시키는 그러한 연결 작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심적인 세력이 어디냐? 일본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명령, 미국의 부탁, 요청 잘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배정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 대해서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독립시켰을 때 하나만은 절대 독립시키지 말자라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군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위대는 일본에서 만들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군대를 만들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평화 헌법을 메가도가 사실상 만들어주었고 대신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하여서 미군 기지를 여기저기에 만들어서 군사적으로 일본을 지배하는 것 이게 미국이 일본을 독립시키면서도 결국은 미국 지배하에 군사적으로 강하게 일본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미국이 중심돼가지고 일본을 이긴 보람이 있다. 그리고 냉전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중국 그리고 당시는 소련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토대로 하여서 미국의 영향력을 아시아에 남기려고 한 것입니다. 현재도 일본 자위대하고 미국 군의 수뇌들이 한 달에 2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내용은 초헌법적인 내용이고 일본은 거기에 달아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일 합동회의라고 하여서요. 그 실제가 요새는 일본 내에서 많이 보도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일본도 현재 미국이 일본을
앞세워서 그 대만 문제로 중국하고 싸우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일본 안에서 굉장한 사실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국에 대한 깊은 연구 내용이 오히려 뉴스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게 일본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여기저기서 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다시 듣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에 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 사령관,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그 가데나 기지라는 일본 최대의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동해안 최대이기도 하고요. 그 오키나와의 미군 주일 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그러니까 미국은 러시아가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라는 예상을 몇 년 전에 벌써 했다. 그래서 그 이후 우크라이나에게 모든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정도로 버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우크라이나의 미국이 한 준비하고 똑같은 것을 현재 일본 그리고 주변 국가에게 하기 시작했다. 그거는 어떤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중국이죠. 네.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게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렸습니다. 한국에서도 중앙일보가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일가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현재 일본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국에서 보도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일본의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가 있잖아요. 근데 큐슈 이남에 소문들이 많아요. 일본에. 큐슈가 여기 있다고 하면 섬이 쫙 있어요. 네. 이게 대만까지 가는 거죠. 대만 바로 옆에 굉장히 가까운데 100km 정도의 거리에도 일본 섬이 있어요. 이시가키 섬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홋카이도에서 큐슈까지, 큐슈에서 이 대만 가까이에 가는 일본의 섬의 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긴 거리에 섬들이 있어요. 그 중심에 오키나와가 있는 거죠. 위쪽에는 아마미 오시마, 아마미 대섬이라고 쓰고요. 큰 섬이 있고, 그리고 오키나와가 있고, 그리고 오키나와에 속하지만 조그만 섬들 쫙 있습니다. 거기에 2년쯤 전부터 미국의 미사일 부대가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왜 거기에 미국의 미사일 부대를 만드느냐? 그러니까 특히 오키나와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45년에 오키나와가 희생이 돼가지고요, 미군이 오키나와에는 상륙했죠. 일본 본토에는 상륙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오키나와에 상륙하여서 그래도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면 큐슈라든가 여러 곳에 상륙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항복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미군이나 연합군이 상륙하여서 희생된 지역이 오키나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키나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본인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지역이죠. 유구 왕국이었기 때문에 1800년대에 거의 말쯤에 1870년 정도인데요, 유구 왕국을 일본이 합병해 버렸죠.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가를 폐지시키고 그 왕가를 다 도쿄에 데려와서 오키나와를 식민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오키나와를 식민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오키나와 현으로 만들었어요. 새로운 현으로. 그 방식을 한반도에 한 것이 이게 으르사. 5분 남았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그 질문 시간에 토크 콘서트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한 오키나와를 합병한 방식을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시킵니다. 울산 누구야부터 시작되는 그 병합까지의 과정은 그 오키나와를 병합했을 때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왕이 있었고 하니까요. 비슷하게 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하여서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굉장히 원래 일본이 아니었는데 일본의 폰토를 대신하여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어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래서 일본이 지금도 45년 이후 한 번도 오키나와에 못 갑니다. 그러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오면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황이 근래까지로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된 아키히토라는 사람이 현재 일본이 아니라 일본의 아버지 아키히토라고 있잖아요. 그 아키히토가 환대자 때 한번 갔어요. 그때 화염병이 던져집니다. 그런 식으로 오키나와는 일본 안에서의 일본이 아닌 그러한 땅이다. 저도 오키나와 2번 갔는데요. 그때 택시를 타잖아요. 택시 운전기사가 더 나이가 든 사람이면 할수록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일본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유구 사람이고 오키나와 사람이지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해요. 자, 그런데 그 오키나와 사람들이 지금 말합니다. 그러한 산조가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중국하고 대만 유사시에 싸우게 된다면 오키나와가 다시 희생이 된다. 이것으로 반대하는 거죠. 그러나 폰토 사람들은, 일본의 폰토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너무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것을 일본 정부도 잘 알고 있어가지고 대만 사태가 일어나도 그 섬에서 모든 것을 막아놓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대만 유사시에 이거 들으셨죠? 주한미군은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어떤 기자가 지난해 9월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편택에 있는 물어봤거든요. 그 사령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대만에 가겠다. 자, 그러면 한국군은요? 그렇게 기자는 물어봤습니다. 한국군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실제 상황을 생각할 때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가 혹시 일어날 경우요. 대만 유사시 문제는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용률상 이거 하고 또 이야기해도 되니까. 이게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 자, 대만 유사시에 변택에 있는 주한미군이 거기에 나갔다. 그러면 돌아오지 않아요, 변택에. 그것으로 중국이 놔둘까요? 그러니까 변택이 표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중국 쪽에서 혹시나 이거는 물론 유사시를 생각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공격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한국군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게 됩니다. 연도가 공격당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 주한미군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대만 유사시의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간도를 조금 낮게 해가지고 대만 해협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 네, 그런 식으로 조금 그 낮췄거든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도 한 이야기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네, 그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힘에 의한 대만에 대한 현상 유지 파괴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지금 화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러나 정확하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내용들을 대만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러시아가 침공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니까요. 그 경우는 중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입니다. 예, 이것을 사실 어디가 가장 알게 됐는가? 대만입니다. 대만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 우크라이나 사람에게 모두 맡기고 무기만 주고 미군은 오지 않는다. 마지막에 전쟁 개정 결정은 미국 의회가 수행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가라고 해도 의회가 반대하면 못 가는 거예요. 주1 미군이나 주한미군은 60일만 싸울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해요. 60일을 지나면 우크라이나는 1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정확한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60% 이상의 국민들이 대만 유사시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그 하원에서는 부결이 돼요. 사실 일본이 그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일본이 부탁할 수가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에요. 그리고 일본도 평화헌법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상륙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헌법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먼 데서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 정도밖에 일본도 못 돼요. 결국은 중국이 대만에 혹시 들어갈 경우는 필리핀이나 한반도에서 한국군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본도 미국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 우리는 처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크라이나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러시아에 민간인들의 어마어마한 피해가 다루는 것이고요. 먼 데 있으면 군대만 거기에 보내도 그 문제가 없잖아요. 군대는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군인들은요. 먼 데 있으면 민간인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중국하고 사실상 붙어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대만 사람들도 이것을 알게 돼가지고 현재 대만 안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미론이라고 합니다. 대만 말로 의심한다 미국을 위미론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싸우면 안 된다. 오히려 대만 안에서 그렇다는 거. 60%의 대만 사람들이 지금 전통, 차이 전통이죠. 오히려 일본, 미국하고 연대해가지고 반중국이기 때문에 민진당 이쪽은 안 된다라고 해서 국민당 쪽으로 지지율이 지금 손해해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옛날에 마천 전통이 최근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하고 회담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대륙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하고 협의가 잘 된다. 대만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나 변수는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준재해가지고 중국과 화해를 해서 뭔가 잘 만들면 되는데 아니고 중국은 망가뜨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혹시나 미국 안에서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대만을 희생시켜더라도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푸틴에게 타격을 줬다. 그런 식으로 대만 전쟁을 통해서 시진핑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이게 지정학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분열이 된다. 네, 몇 개 나라로 나눠진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안에 많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